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82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Saint George and Dragon입니다. Saint George and Dragon 1984년 작품입니다. 네, 작가는 그림 작가입니다. 그림 작가가 주리나 샬트 하이먼이고요. 네, 작품의 특징을 보면은 포스트 모던 그림책으로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이 그림의 수렴선을 두어서 우세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이게 글과 그림의 위치가 자꾸 변경이 됩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왼편에 글이 있으면 오른편에 그림이 있다든지 왼편에 그림이 있고 오른편에 글이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근데 이 그림책은 그게 아니라 왼편에 글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오른편에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기면 다시 그 위치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위치가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글과 그림의 위치가 변경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틀에 이제 수렴선까지 두어서 만들어진 그 그림틀 사이에 글이 있는 곳에는 그 그림틀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은 글의 내용을 갖다가 의미를 알 수 있게끔 어떤 꽃이라든가 어떤 다른 작은 그림들을 넣어가지고 그 글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글에는 스토리가 이제 원래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은 에드먼드 스펜서가 쓴 영국의 서사시입니다. 시 페어리 퀸을 갖다가 재화를 했어요. 그래서 재화를 했는데 이것이 원래는 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문 그림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토리로 재화를 해서 다시 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라임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그림책하고 운문 그림책의 형태가 두 가지가 같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트 모던 그림책으로 봅니다. 작가 소개요. 네. 그림 작가가 트리나 샬트 하이먼인데요. 칼데코 상이라 하면 그림 작가에게 주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칼테콘 메달 1985년에 받은 칼테콘 메달인데요. 이게 세인트 조지 앤드 드래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적인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밖에 이제 그림틀에 수렴선까지 이렇게 쳐서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담는 물건을 그려서 의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번역을 해봐야 되겠다. 칼테꽃 안어를 받은 작품은 The Sleeping Beauty, 그 다음 Little Red Riding Hood, 그 다음 Herschel and Hanukkah Goblins, 이 작품이 칼테꽃 안어고요. 그리고 Child's Calendar 하는 작품 Tight 타임스, 요거는 힘든 때 하면서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빨간 모자도 번역본이 있고요. 아무튼 하이몬의 작품은 눈여겨 볼만한 그림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용은요. 운하가 공주로 있는 왕국은 용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 살던 터전에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운하는 용을 처치할 기사를 찾아서 떠납니다. 드디어 공주는 운하가 공주예요. 공주는 챔피언, 이 기사 중에 챔피언을 찾았고 그 챔피언은 용과 대결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친구들은 용을 알고 있나요? 용은 가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양에도 용이 있고 서양에도 용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서양의 용은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게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용이 나오면서 날개가 있네. 저건 서양의 용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친구들은 공주나 공주의 왕국을 구하고 공주와 결혼한 왕자나 기사의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네, 이런 이야기요. 있어요?
네. 백설공주는 어때요? 백설공주. 공주가 일단 죽음의 상태에 있었죠. 그랬더니 왕자가 와가지고 어쨌든 공주를 구했죠. 그러고 공주와 결혼을 했죠. 네. 이런 이야기를 옛 이야기라고 하죠. 네. 예, 하여간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앞표지 보겠습니다. 앞표지도 그냥 일반적인 거는 이 그림 한 장만 이렇게 확대해서 나올 건데, 여기에 지금 기사, 이렇게 십자가에 붉은 십자가, 적십자 기사요. 적십자가 그려진 방패를 들고 다니는 이 적십자 기사가 있고요. 이 운하예요. 예. 그리고 이건 뒷표지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장면이네요. 그러면 뭐예요? 작가가 지금 글을 쓰고 있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꽃은요. 양귀비, 붉은 양귀비 꽃이에요. 이 꽃은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은 앤서니 브라운 작품에서도 봤어요. 언제요?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거기 보면은 이제 찰스가 스머지에게 꽃을 주죠. 그래서 스머지는 아빠한테 컵에다가 꽃을 꽂아가지고 아빠에게 드리죠. 그때 아빠에게 위로가 됐죠. 여기는 위로나 위안 이런 말을 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위안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여기에 숨겨져 있을까요? 칼테콧 메달을 받은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여기는 약표제지,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약표제지. 그 다음 여기 지금 제목만 나와 있지만 여기 배경이 뭐예요? 이게 수렴선이잖아요. 이 수렴선 여기 바깥으로 있는 이 그림틀 사이에 있는 이 모습들을 보니 여기 가시가 막 있는 식물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천사들이 보이는 거 보니 굉장히 고난의 길이 있는가 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날개 달린 천사들이 저쪽 먼 곳을 가르치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시덤불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속표지입니다. 저기 서광이 비치는 저곳이 어딜까요? 자, 여기에 지금 여기 말탄 기사와 그 다음 공주가 오나가 당나귀를 타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난쟁이가 짐을 들고 가는 장면. 이쪽은 판권 페이지, 여기는 헌사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번역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괴물과 거인 요정들이 영국에 살던 시절에 고귀한 기사 한 명이 평원을 가로질러 말을 타고 가고 있었다. 그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빨간 십자가가 그려진 고대 은방패를 들고 다녔다. 그것은 오래전에 다른 용감한 기사들과 싸웠던 많은 전투의 흔적으로 움푹 펴 있었다. 자, 적십자 기사는 아직 적과 마주한 적이 없었고 그의 이름이나 출생지조차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그의 요정 여왕의 부탁으로 위대한 모험 중에 있으며 그의 젊고 강함은 치명적인 음침하고 끔찍한 용에 대항하기 위해 하고 지금 모험에 있는 거예요. 기사 옆에 작은 흰 당나귀를 타고 있는 공주는 흰 양을 끌고 있고 난장이가 작은 음식 보따리를 나르고 있었다. 공주의 사랑스러운 얼굴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공주의 어깨는 검은 망토로 덮여 있었고 마치 공주는 가슴 속에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이름은 오나였다. 이래서 처음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분홍색 장미요. 이것은 꽃말이 뭐예요? 여기서는 이 꽃을 알아보고 꽃말을 찾아봐야 돼요. 네. 적십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무엇입니까? 네, 맹세입니다. 사랑의 맹세입니다. 지금 어떤 사랑인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금 사랑의 맹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입니다. 공주가 가진 슬픔의 원인은 무서운 용이었다. 용은 공주의 왕국을 폐허로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겁에 질린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도망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왕국의 왕과 왕비인 공주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성벽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공주는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보다는 끔찍한 용을 상대할 챔피언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공주는 적십자 기사를 발견하기 전에 멀고 먼 길을 여행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시가 나오는 거예요. 바다를 오래 항해하는 선원이 폭풍우 치는 바람과 매서운 태양 아래 육지가 보이면 즐겁게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는 것처럼 운하는 고마웠다. 자, 다음 밑에 이제 여행자들은 함께 말을 타고 지금 여기가 다 여행자입니다. 함께 말을 타고 야생숲과 황야, 위험과 위험을 지나 운하의 왕국을 향해 갔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곧고 좁았지만 쉬워 보이지 않았다. 때때로 적십자 기사는 운하를 너무 앞질렀고 길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운하는 그를 찾아 다시 길을 안내해야 했다. 그래도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였다. 운하와 함께하는 공정하고 충직한 기사. 그 기사에 빛나는 칼 앞에 괴물도 거인도 서 있을 수 없다. 굉장히 복선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누구 용도 무찌를 수 있다 하는 복선이 나오고 있죠. 네. 다음입니다. 며칠 후에 가시밭길이 나타났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자 거기에는 운둔한 채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운하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적십자 기사는 노인과 함께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 계곡 저쪽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그들은 가장 높은 하늘에 닿아 있는 산꼭대기를 보았다. 그것은 별처럼 반짝이며 진주와 보석으로 된 벽과 탑이 둘러쳐 있는 장엄한 궁전이었다. 기쁨에 찬 천사들이 하늘과 높은 도시 사이를 오고 가고 있었다. 이 천사들 모습이 지금 여기에 천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거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데 적십자 기사는 작은 길이 먼 산에 이르고 있는 것, 이 작은 길이 이렇게 작은 길이 먼 산에 이르고 있는 걸 보았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은 요정왕전의 도시에 있는 수정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정말 아름다운 궁전을 보네요. 운하와 내가 즉시 그곳으로 가야 해요. 그러나 노인은 말했다. 요정 여왕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용감한 일을 하도록 보냈어요. 당신이 보고 있는 높은 도시는 다른 세계에 있어요. 산으로 향하는 길로 올라가서 성벽에 방패를 걸기 전에 계곡으로 내려가서 용과 싸워야 해요. 당신이 요정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영국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말해줄 시간이 되었어. 당신이 아기였을 때 요람에서 자고 있는 동안에 요정들이 당신을 훔쳐갔어. 요정들은 농부의 밭에 당신을 숨겼고 쟁기질 하던 농부가 당신을 발견했어. 농부는 당신을 조지하고 불렀고 그것은 땅을 경작하라 또는
훌륭한 전투를 하라 라는 의미였어. 당신은 영국의 친구이고 수호 성인이 되기 위해 태어났어. 축복된 영국의 성 조지. 그리고 나서 조지인 적십자 기사는 운하에게 돌아왔고 아침이 되자 그들은 함께 계곡으로 내려갔어요. 그들은 말을 타고 농지를 달렸고 용과 싸울 챔피언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와 안악들은 고개를 들어 바라보며 환호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용감한 기사와 사랑스러운 공주가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보며 손뼉을 쳤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왕국에 들어왔어요 하고 운하가 말했어요.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보세요. 도시가 있고 제 부모가 지은 노쇠로 된 비늘로 덮인 용에 대항할 만큼 강한 거대한 노쇠로 된 탑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벽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고 파수꾼이 탑의 꼭대기에 서서 도움의 손길이 오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 나팔꽃이 있죠. 이 나팔꽃은 지금 축복된 영국의 성 조지라는 말이 있죠. 네, 이래서 이 사람이 영국과 결속이 되었다 하는 것을 나팔꽃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네. 자, 다음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수렴선을 그어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꼬리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그래서 지금 용이 굉장히 우세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수렴선에 그어서 용이 우세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그들은 공포로 가득하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울부짖음을 들었어요. 무시무시한 용은 커다란 언덕에 양지 바른 곳에 길게 누워 있었고 그것은 마치 커다란 언덕과 같았어요. 용이 햇빛을 받아 빛나는 기사의 갑옷을 보았을 때 전력을 다해 전투하려고 왔어요. 기사는 공주에게 떨어져서 위험을 피하여 전투를 지켜보라고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용은 반은 날고 반은 뛰며 기사에게로 다가갔어요. 산이 계곡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 같이 용의 거대한 몸은 그 아래에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용은 높고 괴물 같고 끔찍하고 광대했으며 칼이나 창으로 뚫리지 않는 노쇠 비늘로 무장을 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매번 충돌을 하는데요. 용의 날개가 바람에 가득 찰 때 두 개의 돛처럼 펼쳐졌어요. 구름이 용의 앞에서 달아났어요. 용의 거대하고 긴 꼬리는 붉은색과 검은색 반점이 있었고 비늘이 있는 등 위로 100번 접혀 있었어요. 뒤에 있는 반마일의 땅을 휩쓸고 있었어요. 용의 꼬리 끝에는 두 개의 날카로운 침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용의 발톱은 더 날카로웠어요. 발톱으로 무엇을 만지거나 그리든지 간에 그것은 치명적인 위험이었어요. 그의 머리는 혀보다 더 흉측했는데 그의 깊은 턱이 크게 벌어져 먹이를 삼킬 준비가 된 세 줄의 쇠 이빨이 보였어요. 숨막히는 연기와 타오르는 유황이 그의 목구멍에서 쏟아져 나와서 그 악취로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의 두 눈이 머리 깊은 곳에서 이글거렸고 그래서 용은 얼룩진 가슴을 쳐들고 비늘을 부딪히며 기사에게로 달려왔어요. 새로운 희생자를 맞이하기 위해 뛰어올랐죠. 자, 말을 탄 기사가 용을 향해 맹렬하게 말을 타고 나아가 창을 휘둘렀지만 뾰족한 쇠가 용의 딱딱한 가죽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힘에 놀란 용은 재빨리 몸을 돌렸고 다시 기사를 지나쳐 긴 꼬리로 기사를 스치자 말과 기사가 땅에 쓰러졌어요. 다시 한번 적십자 기사는 말에 올라탔고 용을 공격했죠. 한 번 더 헛수고를 했죠.
그러나 용은 그 어떤 사람의 손에서도 그렇게 강한 타력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용은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몹시 화가 났죠. 흔들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몸을 땅에서 높이 들어 올린 다음에 다시 몸을 낮게 숙이고 기사와 말을 모두 낚아채서 날랐어요. 용은 평원 높이 화살을 쏘아 올린 것처럼 멀리 기사와 말을 보냈지만 여전히 기사는 용이 발톱을 내려서 함께 자유롭게 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군분투하였어요. 세 사람의 힘과 같은 힘으로 다시 기사는 내리쳤죠. 창은 비늘 같은 목을 스쳤지만 용의 왼쪽 날개를 뚫고 그 위로 넓게 퍼졌고 용은 겨울 폭풍 속에서 사나운 바다처럼 으르렁거렸어요. 화가 난 용은 발톱으로 창을 낚아채서 부러뜨렸고 콧구멍에서 불길을 뿜어냈어요. 그런 다음 흉측한 꼬리를 말의 다리에 감았고 매듭을 풀려고 애쓰다가 말을 땅 위에 던졌어요. 네, 지금 엄청난 괴력으로 지금 기사와 말을 내다 꽂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죠. 여기 이 장면입니다. 재빨리 여기에서 보면은 전에도 버거트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그 작품에서도 새 왕비가 독을 만드는 독방에서도 이 맨드라이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하이몬의 스노우 화이트라는 작품에서도 이 맨드라이크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맨드라이크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이 맨드라이크가 나와 있고요. 여기 장면은 지금 이 기사가 누워 있죠. 죽었는가 봐요. 한번 볼까요? 재빨리 기사가 일어났다. 기사는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용의 머리를 내리쳤다. 용의 머리에 있는 벼슬이에요. 벼슬은 너무나 단단해서 베기가 힘들었지만 용은 더 이상 그런 타격을 받고 싶지 않았다. 용은 날아가려고 했지만 다친 날개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용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오븐처럼 자기 몸에서 불꽃을 내보내서 기사의 얼굴을 태우고 갑옷을 뜨겁게 달구었다. 실신하고 지치고 아프고 열과 부상으로 화상을 입은 기사는 땅에 떨어져 죽을 준비를 했고 용은 승리했다고 박수를 치듯이 쇠로 된 날개를 쳤고 멀리서 지켜보던 공주는 무릎을 꿇었다. 공주는 자신의 챔피언이 전투에서 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사가 떨어진 곳에는 땅에서 은빛 물이 나오는 샘물이 솟아 나오고 있었다. 진짜 은빛물이 있죠. 그 차가운 물 속에서 기사는 해가 뜰 때까지 누워 있었다. 그리고 기사는 다시 싸우기 위해 일어났다. 그런데 용이 기사를 보았을 때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어제 자기와 싸웠던 그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기사인지 의심이 들었다. 자, 지금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여기를 보니 기사는 자신의 빛나는 칼날을 휘둘렀고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 보였고 기사의 손은 더욱 강했다. 기사는 용의 벼슬이 밭은 머리를 아주 힘껏 내리쳤기 때문에 용은 100마리 사자처럼 솟아올랐다. 용의 길고 뾰족뾰족한 꼬리는 높은 나무를 넘어뜨리고 바위를 조각조각 부숴버렸다. 앞으로 질주하면서 용의 꼬리는 기사의 방패를 관통했고 뾰족한 침은 기사의 어깨에 단단히 박혔다. 기사는 뾰족한 침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자신의 격투가 헛된 것임을 알고 칼을 들어 용의 꼬리를 힘껏 내리쳤다. 검은 연기와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짐승이 내동댕이 쳐지며 온 세상을 어둠에 빠뜨린 분노와 울음소리가 무엇인지 가슴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복수를 위해 몸을 추스리면서 그는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방패 위로 처절하게 쓰러졌고 발로 재빨리 방패를 움켜쥐었다. 3번이나 기사는 방패를 잡아당기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러고는 기사는 믿음직한 검을 휘둘렀고 모루에서 불꽃이 튀듯 용이 절갑에서 불이 날 정도로 용에게 많은 일격을 가했고 용은 한쪽 발을 들어 자신을 방어했다. 힘껏 검을 내리친 기사는 여전히 방패에 붙어있는 용의 다른 발을 절단했다. 자, 이 장면은 사과나무 아래에 기사가 누워있는 장면이네요. 예. 보니까 이재용은 자신의 몸속에 있는 용광로에서 연기와 유황으로 천지를 덮은 거대한 불꽃을 내뿜었고 그래서 기사는 타오르는 불길에서 몸을 구하기 위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또다시 기사는 오랜 싸움으로 지치고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온순한 운하는 그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기사의 안전을 빌었다. 그러나 기사는 사과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고 넓게 펴진 가지는 붉은 열매가 맺혀 있었으며 나무에서는 치명적인 용이 감히 다가갈 수 없었던 치유의 이슬이 떨어지고 있었다. 자, 아까는 샘이 기사를 치유를 해줬다 하면 지금 사과나무에서 지금 치유의 이슬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기사는 좋겠어요. 다시 한번 햇빛이 희미해지고 밤이 대지에 퍼졌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기사는 잠을 잤다. 자, 치유가 되면서 기사가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그런데 새벽이 되어 어둠이 사라지고 종달새는 하늘로 날아올랐고 모든 상처가 치유된 용맹한 기사는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일어났다. 용이 기사를 보았을 때 기사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용은 기사에게 돌진하였고 기사를 삼키기 위해 입을 크게 벌렸다. 그리고 기사의 빛나는 무기는 열린 턱을 이용하며 달려들었고 용은 죽어서 땅에 떨어져 연기와 구름 속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다. 산처럼 용이 쓰러졌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기사 자신도 용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벌벌 떨었고 운하는 용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 때까지 자신의 충실한 기사에게 감사함을 전하러 가까이 가지도 못하였다. 그 다음 시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배가 입항한다. 달팽이를 올리고 닻을 내린다. 폭풍으로부터 안전한 운하는 여행의 끝에 서 있다. 자, 지금 항해를 하던 배가 지금 정박을 항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아래에는 배를 보고 배 들어온다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성벽의 파수꾼은 왕과 왕비에게 용이 죽었다고 소리쳤고 늙은 왕은 그 말이 사실임을 알았을 때 성에 큰 논문을 열도록 명하여 평화와 기쁨의 소식이 땅 위에 널리 퍼지도록 하였다. 트럼펫은 거대한 용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왕과 왕비는 적십자 기사를 만나기 위해 귀족들과 함께 도시 밖으로 나왔다. 키 큰 청년들이 월계수 가지를 들고 영웅의 발치에 놓으며 길을 안내했다. 예쁜 소녀들은 꽃 화환을 쓰고 탬버린으로 음악을 연주하였다. 아이들이 운하를 위해 꽃관을 가지고 춤추고 웃고 노래하며 왔다. 그들은 신기해하며 승리한 기사를 바라보았다. 자, 기사하고 운하고 지금 있고 다른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사람들이 죽은 용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지만 감히 만질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망쳤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척했다. 한 명은 용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눈에서 불꽃을 보았다고 했다. 다른 사람은 눈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어리석은 아이가 용의 발톱을 만지려고 앞으로 달려가자 엄마가 꾸짖었다. 어떻게 할 수 있지?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 발톱들이 내 아들을 핥히거나 그의 부드러운 손을 찢을지도 몰라. 마침내 몇몇 대담한 사람들은 용이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누웠는지를 증명하기 시작했다. 늙은 왕은 그의 딸을 껴안고 키스했다. 왕은 용을 처치한 기사에게 금과 상아를 선물했고 1000번이나 감사함을 표시했다. 그러나 기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 잊지 말라고 왕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받은 선물을 주었다. 그 후 모든 사람들은 궁전으로 돌아갔고 노래를 하고 연회를 열고 운하와 함께 기사의 모험담을 들으려고 하였다. 다음입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왕은 말했다. 이렇게 죽음을 건 위험을 뚫고 항해하여 살아남은 사람은 결코 없다. 이제 무사히 돌아왔으니 이곳에서 머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여라. 휴식을 갖도록 하여라. 그러나 용감한 기사는 대답했다. 아닙니다, 대왕 마마. 저는 6년 동안 요정 여왕의 기사로서 요정을 섬길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나는 용을 처치하는 사람에게 운하와 결혼하고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약속하였다. 만약 서로 사랑한다면 이제 내 딸은 그대의 사람이다. 그대가 요정 여왕을 섬기고 돌아오면 나의 왕국은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왕이 운하를 불렀는데 운하는 더 이상 검은 망토와 베일을 입지 않고 은처럼 은은한 빛을 띠는 흰 백합과 같은 가운을 입고 왔어요. 기사는 너무나 아름다운 운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운하의 햇살처럼 빛나는 얼굴을 보았을 때 기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여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운하와 적십자 기사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들어갔다 하면 이 책은 옛 이야기 그림책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있잖아요. 그러나 기사는 요정 여왕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고 여왕이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용감한 모험을 떠났고 마침내 그는 축복된 잉글랜드의 성 조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시죠. 그게 바로 유쾌한 선원들이 조용한 항구로 들어올 때이다. 그들은 짐을 내리고 배를 수리하고 새로운 물자를 나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다른 긴 항해를 떠났고 우리는 해안에 남아서 손을 흔들며 그들이 행운을 빌었다 하고 이제 이 글에 맞는 이런 항해를 갈 때 전송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이 이야기는 글밥이 많아서요. 그리고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자가 나쁜 사람을 무찔러서 또는 용을 무찔러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용감한 왕자는 또는 용감한 기사는 공주와 결혼하였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옛 이야기의 공주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이 이야기는. 그렇지만 이게 그림으로는 칼대꽃 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꼭 한번 이 그림책을 점검해보고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 그림책을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번역 실력이 과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